14주차 오지개생 라이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난 시간에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 내용인데요. 온몸 순환하고 허파 순환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거냐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심장과 동맥을 했으면 오늘은 동맥이 아니라 정맥에 좀 초점을 맞출 거거든요. 여기 온몸 순환에서는 오른 심방에 연결된 위대정맥, 아래대정맥, 심장 정맥굴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허파순환과 관련해서는 왼 심방에 연결된 허파정맥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될 겁니다. 심장 정맥굴은 지난 시간에 심장의 동맥과 정맥 할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고, 이제 위대정맥, 아래대정맥과 관련해서 이 정맥들을 통해서 이제 오른 심방으로 혈액이 들어오게 될 때, 그때 어떤 경로들을 좀 거치게 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이걸 정맥 계통이라고 해부학 책에서 소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동맥 계통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정맥들도 우리 신체에 있는 정맥들을 다 모아 가지고 이렇게 정맥 계통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심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을 이제 정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허파 순환하고 관련된 정맥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허파 정맥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온몸 순환과 관련된 정맥으로는 위대정맥, 아래대정맥, 심장 정맥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허파 정맥 볼게요. 자, 허파 정맥 관련해서 첫 번째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자, 허파에서 산소가 많이 포함된 혈액을 왼 심방으로 운반하는 정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허파 정맥은 왼 심방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 산소가 많이 포함된 혈액을 운반하는 정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통 정맥은 상대적으로 동맥보다 산소가 적은 혈액을 운반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근데 허파 정맥의 경우는 산소가 많이 포함된 혈액을 운반합니다. 그래서 허파 정맥은 좀 특이한 정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통 동맥에는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정맥에는 산소가 좀 상대적으로 적은 정맥혈이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허파 정맥은 산소가 많이 포함된 혈액을 운반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파 정맥은 정맥혈이 아니라 동맥혈을 운반하는 혈관인 거죠. 각 허파에서 위 허파 정맥, 아래 허파 정맥이 나온다고 되는데, 그림 볼게요. 위 허파 정맥, 아래 허파 정맥 이렇게 있고요. 허파는 양쪽에 있잖아요, 심장에. 이 그림상에는 지금 이 심장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 해부학 자세히 있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왼쪽이 될 거니까 왼쪽에 있는 위 허파 정맥, 아래 허파 정맥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당연히 오른쪽 허파와 연결되어 있는 허파 정맥들이 있겠죠. 허파 정맥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4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왼 심방에는 허파 정맥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허파 정맥 구멍이 있겠죠. 그래서 허파 정맥 구멍이 4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허파 정맥은 이제 끝났습니다. 더 볼 게 없습니다. 허파 정맥은 왼 심방에 연결되어 있고 허파에서 가스 교환을 거쳤기 때문에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동맥혈을 운반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 허파정맥, 아래 허파정맥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위 대정맥, 아래 대정맥 이렇게 설명드릴 거예요. 상반신에서 오른 심방으로 혈액을 운반하는 정맥이 위 대정맥이고요. 오른 팔머리 정맥과 왼 팔머리 정맥이 만나서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른 팔머리 정맥, 그 다음에 왼 팔머리 정맥 보이시죠? 이게 서로 만나가지고 이루는 게 이제 위 대정맥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동맥을 했으니까 그 혈관들을 순서를 어떻게 잡아서 말씀드렸냐면은 심장에서 나가는 순서에 맞춰 가지고 동맥을 설명드린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맥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니까 얘네들이 심장으로 들어오게 될 때 심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어떤 경로를 거쳐 가지고 심장으로 들어오게 되는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제
부위별로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하는 정맥들을 몇 가지 설명드릴 겁니다. 머리의 정맥하고 그 다음에 가슴에 있는 정맥을 설명드릴 텐데, 머리의 정맥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경막정맥골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경막정맥골은 과거 국시에 한 문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올해 국시에도 또는 뭐 이후의 국시에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경막정맥골 관련해서는 지금 1번부터 7번으로 번호 붙은 것들이 경막정맥골에 해당이 되는데, 얘네들 설명드리기 전에 설명된 내용 중에서 이게 대뇌낫, 그 다음에 소뇌천막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확인을 해 볼게요. 대뇌낫이 뭔지 이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뇌천막이 또 뭔지 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뇌낫하고 소뇌천막은 나중에 신경계 해부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겁니다. 경막정맥골 할 때 얘네들이 설명되는 내용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그림하고 비교해서 이 부분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으면 됩니다. 경막정맥골 중에서 전부 다 확인하지는 않을 거고,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확인해 볼 겁니다. 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다른 경막정맥골들 여기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 걸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위 시상 정맥골, 아래 시상 정맥골 볼 텐데, 대뇌낫의 위 모서리에 형성돼 있다 라는 점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다수의 거미막 과립이 위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대뇌낫은 어딘지 말씀을 드렸고, 그림으로도 여러분이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뇌낫의 위 모서리 부분에 위 시상 정맥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모서리 부분에 아래 시상 정맥골이 있습니다. 아래 시상 정맥골보다는 위 시상 정맥골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여기 이 그림은 여기 시상 봉합이라고 하는 게 보이니까 머리뼈를 이렇게 관상면으로 이렇게 자른 겁니다. 이렇게 잘라서 속을 들여다 보니까 잘린 면이 이렇게 보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거미막 과립이라고 보이는데, 예, 거미막 과립이라고 하는 거, 뭘 거미막 과립이라고 하는지 여기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거죠. 거미막 과립은 위 시상 정맥골에 주로 형성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 A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게 다름 아니라 위 시상 정맥골이 되는 겁니다. 위 시상 정맥골과 관련해서는 대뇌낫의 위 모서리에 형성되어 있고 거미막 과립을 볼 수 있는 정맥골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3, 4, 5는 나중에 여러분이 그림이랑 비교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6번이랑 7번 볼게요. 구불정맥골, 해면정맥골이 있습니다. 자, 구불정맥골은 어떤 이유에서 출제가 좀 될 수 있냐, 여기 송목정맥으로 유입이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막정맥골 중에서 송목정맥으로 유입이 되는 경막정맥골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제 구불정맥골을 답으로 찾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면정맥골은 나비뼈 몸통의 양쪽에 있다, 뇌막 감염의 호발 부위다, 이 점을 기억을 해 두셨다가 힌트로 제시가 되면 이걸 이제 해면정맥골로 연결하는 거죠. 머리의 정맥과 관련해 가지고 또 출제가 될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끌정맥이랑 판사의 정맥이 있는데, 이끌정맥을 좀 잘 봐두셨으면 해요. 자, 이끌정맥은 경막정맥골하고 머리뼈 바깥의 정맥을 연결하는 정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뼈 속에서 볼 수 있는 경막정맥골하고 그 다음에 머리뼈 바깥에 있는 다른 정맥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맥하고 연결해주는 정맥을 이끌정맥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이끌정맥 관련해서 제가 뼈대개 통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이끌정맥이 어느 뼈에 있는 구멍을 통과하냐면 마루뼈에 있는 마루뼈 구멍을 통과하거든요. 그런 이유에서도 이끌정맥을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머리의 정맥은 시험에서 물을 만한 내용이 경막정맥골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확인했던 이끌정맥, 그 정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목의 정맥 볼게요. 자, 속목 정맥이랑 바깥목 정맥을 볼 텐데, 여러분 여기 파란색으로 작게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팔머리 동맥이 빗장 및 동맥하고 온목 동맥으로 갈라졌다. 그리고 온목 동맥은 다시
송목 동맥이랑 박간목 동맥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동맥은 당연히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을 운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장에서 나가는 순서에 맞춰 가지고 그 경로들에 있는 혈관들, 동맥들을 확인했다면 정맥은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혈액을 운반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맥의 순서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맥은. 그래서 동맥의 순서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 정맥들은 조금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해서 적어둔 거고요. 여기 송목 정맥 볼게요. 일단 머리하고 목의 정맥 중에서 가장 큰 정맥이라는 점 당연히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고, 경박 정맥굴에서 설명드렸는데 구불 정맥굴이 송목 정맥으로 유입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구불 정맥굴에 계속되는 정맥이 송목 정맥이다. 그 다음에 빗장 및 정맥하고 만나가지고 팔머리 정맥을 이룹니다. 팔머리 정맥은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양쪽에 있는 팔머리 정맥이 서로 만나가지고 위대정맥을 이룬 다음에 심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구불 정맥굴이 이제 송목 정맥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서는 빗장 및 정맥과 이 송목 정맥이 만나가지고 팔머리 정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의 정맥 보겠습니다. 자, 팔머리 정맥하고 그 다음에 홀 정맥 계통이 여러분이 가슴의 정맥에서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팔머리 정맥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머리하고 팔로부터 오는 정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송목 정맥하고 빗장 및 정맥이 만나서 팔머리 정맥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양쪽에 있는 팔머리 정맥이 서로 합해지면서 위대정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림 한 번 더 볼게요. 자, 송목 정맥, 그 다음에 빗장 및 정맥이 서로 만나서 이루는 정맥이 팔머리 정맥인데, 팔머리 정맥은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왼 팔머리 정맥, 오른 팔머리 정맥이 있는데, 이 그림상에서는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제 오른 팔머리 정맥이 되겠죠. 그리고 양쪽에 있는 팔머리 정맥이 서로 합해져서 위대정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대정맥은 당연히 오른 심방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홀정맥 계통 볼게요. 자, 홀정맥 계통은 아직 국시에 나온 바가 없는데 한번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홀정맥 계통은 척추 양가 쪽에서 가슴 우리하고 배벽의 정맥을 받아들이는 정맥 계통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척추 양가 쪽에서 위 대정맥과 아래 대정맥을 연결하는 큰 곁순환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곁순환로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 하면 우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회로, 돌아가는 경로. 그러니까 원래 메인이 있으면 그 메인 가지 말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경로가 있는 그런 동맥이나 또는 또 다른 혈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곁순환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내용도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깊은 정맥 중에서 동맥을 동반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은 동맥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정맥인데, 이렇게 동맥 바로 옆에는 정맥들이 같이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깊은 정맥들은 동맥하고 같이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홀 정맥은 깊은 곳에 있는 정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깊은 정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맥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짝을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동반자가 없기 때문에 홀 정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좀 특이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척추 오른쪽에 있는 큰 홀정맥하고 그 다음에 척추 왼쪽에 있는 작은 반홀정맥, 덧반홀정맥으로 구성이 됩니다. 홀정맥 계통은 홀정맥, 그 다음에 반홀정맥, 덧반홀정맥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홀정맥은 척추 오른쪽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덧반홀정맥이랑 반홀정맥은 척추 왼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홀정맥은 오른쪽 오름허리 정맥하고 갈비 밑 정맥이 만나서 이룬다. 여기 넷째 등뼈 높이에서 위대정맥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몇 번째 등뼈 높이에서 위대정맥으로 연결되는지 이거는 굳이 기억 안 해도 괜찮고, 어쨌든 위대정맥으로 유입이 된다, 연결된다, 이 부분은 좀 기억해 두십시오. 그림 볼게요. 자, 홀정맥은 자, 오른쪽에, 척추 오른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오름허리 정맥이랑, 지금 그림상에는 갈비 밑정맥이 이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당연히 오름허리 정맥 바로 위쪽 부분에도 똑같이 갈비 밑정맥이 양쪽에 있을 거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오름허리 정맥이랑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갈비 밑정맥이 서로
합류해서 이루는 게 이제 홀정맥이 되는 거죠. 반홀정맥은 왼쪽에 있는 오름허리 정맥하고 그 다음에 갈비 밑 정맥이 만나서 이룬다. 그리고 몇 번째 등뼈 높이는 기억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반홀정맥은 어쨌든 홀정맥으로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자, 반홀정맥 보시면 되고요. 왼쪽 부분이라고 했죠. 척추의 왼쪽 부분. 자, 왼쪽에 있는 오름허리 정맥이랑 그 다음에 갈비 밑 정맥이 만나서 이루는 게 반홀 정맥이고, 잘 보면 아시겠지만 반홀 정맥이 이렇게 가다가 오른쪽으로 이어지면서 홀 정맥으로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덧 반홀 정맥 보겠습니다. 몇 번째 등뼈 높이에서 홀 정맥으로 연결된다, 이런 거는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덧 반홀 정맥도 홀 정맥으로 연결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덧 반홀 정맥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여기 보시면 홀 정맥으로 연결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홀 정맥, 반홀 정맥, 덧 반홀 정맥, 이렇게 세 개를 확인했고요. 이게 이제 홀 정맥 계통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물어본다면 홀 정맥이 어느 정맥이 만나서 이루는 정맥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꽤 지엽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계통을 홀 정맥 계통이라고 하는지, 아까 제가 위 대정맥이랑 아래 대정맥을 연결하는 곁순환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깊은 정맥 중에서 동맥을 동반하지 않는다라는 점 말씀드렸고, 홀정맥 계통이 홀정맥, 그 다음에 반홀정맥, 덧 반홀정맥으로 구성이 된다. 이 정도만 일단은 비중을 두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머리의 정맥, 목의 정맥 확인했고요. 조금 전에 가슴의 정맥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좀 기억하셨으면 하는 정맥으로 이제 팔의 정맥이 되는데, 크게는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깊은 정맥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는 게 그게 첫 번째고, 얕은 정맥이라고 하는 정맥이 팔의 정맥에서는 어떤 정맥들이 있는지 이걸 아는 게 팔의 정맥에서 여러분이 국시 대비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자, 깊은 정맥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요 동맥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동맥의 양쪽 옆을 따라서 쌍으로 동맥과 나란히 달린다라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팔의 동맥 했잖아요. 팔의 동맥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떠올려 보면 빗장 및 동맥이 팔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빗장 및 동맥이 겨드랑 동맥이 됐다가, 그 다음에 위팔 동맥이 됐다가, 노동맥과 자동맥이 됐다가 이제 손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 반대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깊은 정맥의 경우는 손가락 정맥, 그 다음에 손바닥 정맥. 이거 기억하기 좀 힘들다 그러면은 그냥 손가락, 그 다음에 손바닥 이렇게 되겠구나. 당연히 정맥은 동맥의 순서와 반대라고 했으니까 손가락 다음에 손바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노정맥, 자정맥, 위팔정맥, 겨드랑정맥, 그 다음 빗장 밑 정맥, 이 순서가 됩니다. 이게 깊은 정맥 관련해서 여러분이 좀 순서로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손에 있는 부분은 지금 정맥은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동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정맥인데, 정맥은 잘 보면 알겠지만 마치 두 가닥으로 나뉘는 것처럼 보이죠. 보통은 깊은 정맥들은 이름이 같은 동맥의 이렇게 양 가쪽에서 쌍으로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림상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방향을 제가 화살표로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서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빗장 및 동맥부터 손으로 가는 그 순서에 반대되는 순서로 정맥이 순서가 그렇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앞에 설명을 통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깊은 정맥은 이제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얕은 정맥 볼게요. 얕은 정맥은 손등 정맥 그물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손등 정맥 그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서 얕은 정맥 또는 피부 정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얕은 정맥이 시작이 된다. 노쪽 피부 정맥, 좌쪽 피부 정맥이 이 손등 정맥 그물에서 위로 올라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굳이 기억을 안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은 피부 정맥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쪽 피부 정맥이나 좌쪽 피부 정맥은 팔에 있는 얕은 정맥이구나 라고 저희가 이름을 통해서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팔 오금 중간 정맥, 그 다음에 아래팔 중간 정맥 좀 기억해 두세요. 노쪽 피부 정맥, 그 다음에 좌쪽 피부 정맥,
팔 오금 중간 정맥, 아래 팔 중간 정맥. 얘네들은 팔에 있는 정맥 중에서 깊은 정맥이 아니라 얕은 정맥, 즉 피부 정맥에 해당되는 정맥들입니다. 팔 오금 중간 정맥의 경우는 체열이나 정맥 주사에 흔히 이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통해서 정맥의 이름들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설명되어 있는 거랑 그림이랑 이제 대조하면서 이해를 좀 도와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상반신에 있는 정맥을 주로 설명드렸어요. 상반신에 있는 정맥은 제가 심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최종적으로는 다 어느 정맥을 거쳐서 심장으로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위 대정맥을 통해서 오른 심방으로 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상반신을 제외한 나머지 그 아래쪽에 있는 정맥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래 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다리, 골반, 배 안의 장기로부터 오는 혈액을 오른 심방으로 운반하는 가장 큰 정맥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아래쪽 파란색으로 따로 정리해서 설명드린 부분. 가로막을 통과해서 배 대동맥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온 엉덩동맥으로 갈라진다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온 엉덩동맥은 다시 갈라지는데 속 엉덩동맥이랑 바깥 엉덩동맥으로 갈라진다고 했고 바깥 엉덩동맥은 다리로 계속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정맥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온 엉덩 정맥이 만나서 이루는 게 아래 대정맥인데 온 엉덩 정맥은 속 엉덩 정맥하고 바깥 엉덩 정맥이 엉치 엉덩 관절 앞에서 만나서 형성된다. 그러니까 동맥의 그 순서에 반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리의 정맥 이제 볼게요. 다리의 정맥도 팔의 정맥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다리의 정맥을 크게는 깊은 정맥이랑 얕은 정맥으로 구분하는데 깊은 정맥은 다리의 어떤 정맥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지 그걸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얕은 정맥의 경우는 다리의 얕은 정맥은 어떤 게 있는지 이걸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깊은 정맥부터 보면 자, 발가락 정맥, 그 다음에 발등 정맥, 발바닥 정맥. 발부터 정맥이 시작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앞 정강 정맥, 뒤 정강 정맥, 그 다음에 오금 정맥, 넙다리 정맥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넙다리 정맥은 삭고랑 인대 아래를 지나면서 바깥 엉덩 정맥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고랑 인대는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발에서 쭉 올라온 정맥이 넙다리 정맥이 되어서 그리고 넙다리 정맥이 더 올라가면 이제 바깥 엉덩 정맥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삭고랑인대를 지나면서 넙다리 정맥이 바깥 엉덩 정맥이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그림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깥 엉덩 정맥, 그 다음에 속 엉덩 정맥이 합해져서 온 엉덩 정맥이 되는 거고 온 엉덩 정맥은 양쪽에 있는 거거든요. 다리가 양쪽에 있으니까 이름을 굳이 얘기하자면 뭐 오른 온 엉덩 정맥, 그 다음에 왼 온 엉덩 정맥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온 엉덩 정맥이 합해져서 이루어진 게 아래 대정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 대정맥은 쭉 올라가 가지고 심장의 오른 심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리의 깊은 정맥은 설명드렸고요. 이제 다리의 얕은 정맥 볼게요. 다리의 얕은 정맥은 국시에 한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얕은 정맥은 아까 팔에서도 봤는데 피부 정맥하고 얕은 정맥은 같은 말이에요. 다리의 얕은 정맥 또는 피부 정맥은 큰 두렁 정맥하고 작은 두렁 정맥이 있대요. 국시에는 작은 두렁 정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얕은 정맥은 발등에 형성된 발등 정맥활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등 정맥활에서 이제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부분에 피부 정맥들을 볼 수 있는데 큰 두렁 정맥, 그 다음에 작은 두렁 정맥 이렇게 있습니다. 작은 두렁 정맥 나왔으니까 큰 두렁 정맥 한번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팔에 피부 정맥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팔에 피부 정맥을 물어볼 수도 있겠고 시험에서는 작은 두렁 정맥이 어떤 경로로 쭉 위로 올라가는지를 설명한 부분을 힌트로 줬어요. 근데 그 부분을 잘 기억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두렁 정맥이랑 작은 두렁 정맥 관련해서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 일단 큰 두렁 정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정맥. 이건 굉장히 뚜렷한 특징이지 않습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넙다리 정맥이랑 함유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여기 안쪽 복사 앞을 지나가지고 무릎 부위에서는 뭐 어디를 지나고 뭐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이게 조금
여러분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긴 정맥이다. 넙다리 정맥과 합류가 된다. 라는 지점을 좀 기억하시고, 작은 두렁정맥은 오금정맥과 합류가 된다. 작은 두렁정맥, 큰 두렁정맥 구분하지 않고 그냥 두렁정맥을 묻는다. 그러면은 하지정맥류가 흔하게 발생한다. 뭐 이런 점도 다리의 피부정맥과 관련해서 힌트로 제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간문맥은 간과 관련이 있으니까 간문맥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일단 문맥은 모세혈관하고 모세혈관 사이에 있는 정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정맥이라고 붙이지 않고 왜 문맥이라고 얘기했냐, 정맥하고 생긴 거는 구조적으로는 정맥이랑 비슷한데요, 이렇게 모세혈관하고 모세혈관 사이에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정맥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문맥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고, 여기 그림으로 확인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세혈관 부분이랑 모세혈관 부분 사이에 있는 걸 문맥이라고 부릅니다. 물리치료 국시에는 문맥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모의고사에서도 한 번씩 볼 수 있고, 작업치료 국시에는 문맥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국시에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문맥은 이런 소화장기들로부터 온 혈액을 간으로 보내는 정맥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 섭취하잖아요. 그러면 음식물 섭취하게 되면 소화시켜 가지고 그 영양분을 갖다가 다 혈액으로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영양분이 혈액을 타고 우리 몸 곳곳으로 갈 거 아닙니까? 즉, 이 간문맥은 우리 몸에 흡수된 영양분이 있잖아요. 그 영양분 몽땅 다 간으로 보내는 혈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간문맥이고, 그 다음에 간문맥은 위창자 간막 정맥하고 지라 정맥이 만나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 볼게요. 여기 보시면 2번에 있는 위창자 간막 정맥이랑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지라 정맥이 서로 만나가지고 이루는 정맥이 간문맥입니다. 혈액순환 중에서 조금 특이한 혈액순환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태아순환입니다. 여러분이 국시 대비로 알고 있어야 되는 혈액순환은 세 종류입니다. 온몸순환, 허파순환,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게 될 태아순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태아순환은 순환 경로를 그렇게 자세하게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 점에서 조금 부담은 적은데, 태아순환은 조금 특이한 순환, 말 그대로 태아 시기 때만 볼 수 있는 순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어떤 부분이 성인의 혈액순환하고 좀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돼요.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만 말씀드릴게요. 1번부터 9번까지 번호가 붙어 있는 이 부분들을 볼 텐데, 태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1번, 태아하고 모체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 태반이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시도록 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태반이고요. 엄마하고 그 다음에 아기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배꼽 정맥,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혈액을 태반에서 태아로 운반하는 혈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허파 정맥할 때도 설명드렸는데, 보통 대부분의 정맥은 산소나 영양분이 적은 혈액을 운반하거든요. 그 혈액을 이제 정맥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허파 정맥은 정맥혈이 아니라 동맥혈을 운반한다고 했죠. 그런 점에서 특이합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배꼽 정맥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혈액, 동맥혈인 거죠. 정맥혈이 아니고. 그래서 배꼽 정맥도 정맥이지만 정맥혈을 운반하는 게 아니고 동맥혈을 태반에서 태아로 운반하는 혈관. 특이하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배꼽 정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태반을 거쳐서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혈액이 배꼽을 지나 배꼽 정맥이라고 하는 혈관을 따라서 태아의 심장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정맥관 볼게요. 자, 정맥관은 배꼽 정맥하고 아래 대정맥을 연결하는 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배꼽 정맥 봤었죠. 그 다음에 배꼽 정맥 그 위쪽으로 아래 대정맥이 연결되는데 그 사이에 정맥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태아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배꼽 정맥과 아래 대정맥 사이에 정맥관을 볼 수 있다. 타원구멍 볼게요. 타원구멍은 태아 심장의 심방 사이막, 그러니까 오른 심방이랑 왼 심방 그 사이에 벽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 심방 사이막인 거죠. 심방 사이막에 있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오른 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을 왼 심방으로 보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 볼게요. 제가 마우스 커서로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오른 심방이거든요. 오른 심방.
오른 심방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동맥은 허파 동맥이고 오른 심방에서 이제 허파 쪽으로 혈액을 보내주거든요. 근데 태아 때는 허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오른 심방에 들어오는 혈액을 허파 동맥을 통해서 허파로 보내는 게 아니고 바로 왼 심방으로 바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오른 심방하고 왼 심방 사이에 타원 구멍이라고 하는 구멍이 있는 거죠. 언제? 태아 시기 때는. 동맥관 볼게요. 자, 동맥관은 허파 동맥과 대동맥활 사이를 연결하는 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림 보겠습니다. 허파 동맥 6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7번에 활 모양처럼 휘어져 있는 부분이 대동맥활인데 그 사이에 지금 8번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샛길처럼 연결되어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맥관인 거죠. 태아 시기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꼽동맥. 배꼽동맥은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많은 혈액을 태반으로 보내는 혈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꼽정맥은 정맥이지만 동맥혈을 운반한다고 했고, 배꼽동맥은 보통은 동맥들은 동맥혈을 운반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산소가 아니고 이산화탄소랑 그 다음에 노폐물이 많은 혈액을 운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즉 동맥혈이 아니라 정맥혈을 운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꼽동맥은 정맥혈을 운반하는 혈관으로 또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배꼽동맥을 통해 가지고 태아의 온몸을 순환하고 온 혈액을 태반으로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태반에서 물질 교환해 가지고 산소랑 영양분이 많은 혈액을 다시 태아 쪽으로 보내주게 되는 거고요. 태아 순환 관련해서 또 국시에서 물어볼 만한 내용들 볼게요. 태아 순환 때 볼 수 있었던 구조물이 나중에 출생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거대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정맥관은 나중에 정맥관인대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 거죠. 태아순환 관련해서 태아순환 때만 볼 수 있었던 구조물이 출생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도 시험에서 잘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조금 정리를 해 두셨으면 합니다. 이제 혈관 관련해서 동맥이나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이 일반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동맥, 그 다음에 정맥, 모세혈관 이렇게 볼 텐데, 자, 동맥은 점점 가늘어져서 세동맥이 되고요. 세동맥이 또 점점 갈라지게 되면서 모세혈관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은 합쳐져서 세정맥이 되고요. 세정맥은 또 합쳐져서 조금 더 큰 정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림상에는 세동맥이랑 세정맥이 표시가 되어 있진 않아요. 동맥이 갈라지면서 세동맥이 되고 세동맥이 좀 더 갈라져서 모세혈관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은 좀 더 합해져서 세정맥을 이루고 여러 세정맥들이 또 합해져서 정맥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관의 구조를 좀 살펴볼게요. 자, 동맥과 정맥의 병은 일단 3층 구조라는 점 기억하시고 속막, 중간막, 박간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막은 내피세포가 싸고 있다고 되어 있는 내피세포 나중에 모세혈관 할 때 확인할게요. 어쨌든 속막은 내피세포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중간막은 민무늬 근육과 탄력섬유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박간막은 악교섬유하고 탄력섬유로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림 보겠습니다. 빨간색은 동맥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정맥입니다. 두 혈관의 차이점을 좀 보자면 일단 속막은 뭐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중간막은 정맥보다는 동맥이 더 두껍죠. 왜 그러냐면 중간막은 민무늬 근육이랑 탄력섬유로 되어 있는데 동맥의 중간막에 민무늬 근육층이 좀 더 두껍거든요. 그래서 중간막은 동맥이 정맥보다 좀 더 두껍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혈액이 지나가는 혈관 내부의 지름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랑 요걸 비교해 보면 어때요? 동맥보다는 정맥의 지름이 보통은 크죠. 그 다음에 정맥은 또 좀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은 정맥에는 판막이 발달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 그림상에는 판막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정맥에는 판막이 발달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동맥과 정맥은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혈관 볼게요. 모세혈관 벽은 단층 편평 상피로 된 내피세포와 바닥막으로 구성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동맥이랑 정맥의 속막이 내피세포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내피세포는 단층 편평 상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피세포인 거예요. 상피세포. 근데
굉장히 얇고 한 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피세포입니다. 모세혈관은 중간막과 바깥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맥이랑 정맥이랑 비교하면 동맥이란 정맥은 3층 구조였잖아요. 근데 모세혈관은 그냥 동맥이랑 정맥 중에서 속막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혈관 중에서 표면적이 가장 넓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혈관의 지름은 당연히 모세혈관이 가장 작습니다. 크기가. 모세혈관, 우리 몸에 있는 모세혈관이 이렇게 쫙 펼치잖아요. 그러면은 표면적은 모세혈관이 가장 넓고 혈액과 조직액 사이의 물질 교환을 담당하는 게 모세혈관의 가장 차이가 있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제 혈액 보겠습니다. 혈액은 세포 성분, 세포 성분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거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액체 성분인 혈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세포 성분이 45%, 액체 성분인 혈장이 55%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액을 원심 분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심 분리했다라는 말은 믹서기에 겁나 빠른 속도로 돌린 거예요. 돌리고 나서 멈춰서 보니까 제일 아래쪽에 적혈구가 이렇게 깔리고, 그다음에 백혈구 혈소판이 그 다음 층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위층에 혈장이 이렇게 위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중요한 특징들을 이제 볼 건데, 적혈구는 핵이 없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헤모글로빈이 적혈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만 운반하는 게 아니고 이산화탄소도 운반을 해요. 그래서 적혈구는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운반한다 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적혈구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멍이 막힌 도나스 모양이에요.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오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적혈구는 핵이 없어요. 그래서 무핵세포로 기억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백혈구, 다른 세포 성분들하고 차이가 있는 지점을 말씀드리자면 핵이 있습니다. 백혈구는. 나중에 혈소판도 보겠지만 혈소판도 핵이 없거든요. 백혈구는 핵이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미생물과 이물질을 탐식하고 면역에 관여한다. 백혈구는 과립백혈구랑 무과립백혈구로 일단은 구분하고요. 과립백혈구는 호중구, 호산구, 호염기구라고 되어 있고, 무과립백혈구는 단핵구, 림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혈구를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백혈구의 핵입니다. 국시에 백혈구 관련해서 한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뭐 물었냐면 과립백혈구, 그 다음에 무과립백혈구 중에서 여기 아까 호중구, 호산구, 호염기구 구분했고 단핵구, 림프구 구분했지 않습니까? 림프구가 한번 나왔어요. 호중구부터 림프구까지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기 정리된 내용이 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혈소판 볼게요. 원래는 큰 놈이었는데 이놈들이 조각조각 나면서 작은 판때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혈소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혈소판은 적혈구랑 마찬가지로 핵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국시에 혈소판 묻는 문제 한 문제 나왔습니다. 혈액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설명을 드렸고, 각각의 주요 특징들 여기 정리된 내용은 최소한이라고 생각하고 기억을 잘 해두십시오. 보라색으로 보이는 얘가 혈소판이에요. 혈액의 세포 성분은 봤고요. 이제 혈장 보겠습니다. 혈액 중에서 세포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액체 성분이 혈장이라고 했잖아요. 그 혈장 액체 성분에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단백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단백질들을 이제 혈장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혈장 단백질은 주로 알부민, 섬유소원, 글로불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알부민은 혈장 단백질 중에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간에서 합성된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섬유소원은 마찬가지로 간에서 합성이 되고요. 혈액 응고에 관여합니다. 혈장에서 섬유소원, 그러니까 혈액 응고에 관여되는 물질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을 혈청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글로불린 중에서는 이제 감마 글로불린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되고, 감마 글로불린은 항체로 작용을 해가지고 면역 기능에 관여한다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면역 글로불린 볼게요. 요거 국시에 또 한 문제 나왔습니다. 이미노 글로불린 A부터 M까지 있는데 A가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나머지 것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잘 구분해서 기억해 줘야 되는데, 이 중에서 출제가 또 될 수 있을 만한 그 면역 글로불린이 뭐냐,
이미노글로불린 G, 얘가 가장 유력해 보이고, 왜냐하면 얘 태반 통과하거든요. 그리고 뭐 수동 면역에 관여한다. 뭐 이런 것들을 힌트로 주면서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미노글로불린 M, 얘는 이제 크기가 가장 크다. 뭐 뒤에 나와 있는 설명들도 있습니다만, G 일단은 원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픽은 M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아, 그렇다고 해서 D랑 E는 안 나온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픽을 하면 여러분들은 G만 오지게 외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지게 광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A가 나왔으니까 A는 또 묻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A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나올 텐데 G랑 M이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거지. 나머지 것들이 나오지 않을 거다, 이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나머지 것들도 잘 봐주셔야 돼요. 면역 글로불린 관련해 가지고 뭐 항원, 항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항원이랑 항체가 각각 어떤 뜻인지를 이 내용 보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자고 제가 넣어둔 겁니다. 이제 순환계통에서는 심장, 혈관, 혈액순환, 혈관을 흐르고 있는 혈액까지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방대한 양을 지금 한 겁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있고, 지난주에 했던 강의를 다시 보기로 또 보면서 이해를 잘 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십시오.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는 순환계통의 좀 다른 내용인 림프계통 좀 볼게요.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되고, 뭘 림프라고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림프계통 관련해서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림프계통은 그냥 막 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림프가 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설명드리는데, 국시에 이걸 물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뭘 림프라고 하는지 볼게요. 자, 혈액의 혈장 성분 아까 봤었죠. 혈장 성분이 모세혈관을 빠져나간 것, 그러니까 혈액이 모세혈관을 이렇게 흐를 거란 말입니다. 모세혈관 속을. 그 모세혈관 속을 흐르다가 모세혈관 벽에 있는 틈새로 모세혈관에 흐르고 있던 혈액 성분 중에서 혈장 있잖아요, 그게 빠져나가거든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조직액 또는 사이질액이라고 불러요. 조직액이나 사이질액이나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 조직액 또는 사이질액이 모세 림프관으로 들어간 걸 그때부터 림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림프는 혈장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모세혈관이랑 그 주변에 이렇게 모세 림프관이 그물처럼 막 얽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빠져나온 혈장 성분이 모세 림프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그 액체 성분을 림프라고 부른다고요. 림프는 혈장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데 혈장보다는 단백질은 적고 림프구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단백질이 적냐면 단백질은 덩치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혈장의 액체 성분은 모세혈관 벽에 있는 틈으로 빠져나오기가 그나마 좀 쉬운데 단백질들은 그 틈새로 잘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림프에는 혈장에 들어있던 단백질 성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단백질이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림프관, 뭘 림프관이라고 하는지 봐두시고, 모세 림프관의 내피세포 사이에는 틈이 있어서 이곳으로 비교적 큰 입자가 통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요 그림 보시면은, 요 그림은 뭐를 확대한 거냐면은 여기 지금 모세 림프관이라고 보이시죠? 이거 일부분을 확대한 겁니다. 그게 요 그림이에요. 연두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모세 림프관 속인데, 그 속으로 검은색 화살표로 이렇게 뭔가 들어가고 있는 걸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게 다름 아니라 원래는 모세혈관 속에 들어있던 혈장의 액체 성분이 있잖아요. 얘가 화살표 방향으로 모세 림프관 내피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틈이 있잖아요. 이 틈을 지나서 모세 림프관 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림프관에 대한 설명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림프관 벽은 정맥벽과 유사하다고 돼 있고, 그래서 3층 구조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정맥벽보다는 두께가 좀 더 얇다. 그 다음에 림프관에는 림프의 역류를 막기 위해서 림프 판막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정맥이랑 비슷하죠. 아까 정맥의 구조에서도 볼 때 정맥에는 동맥과는 다르게 판막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막은 이제 혈액의 역류,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림프관 내부에도 이렇게 림프가 거꾸로 흐르는 걸 방지하는 판막이 있다고 해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은 뭔가
림프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림프관이 무엇이고 이런 걸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국시에 좀 나올 만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시에 2문제나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림프관은 신체 거의 모든 조직과 기관에 분포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모든 림프관은 최종적으로 2개의 큰 림프관인 오른 림프관, 가슴 림프관 잘 기억해 주시고 으로 합쳐진 다음에 빗장 및 정맥과 송목 정맥의 합류점인 정맥각 이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또 그림으로 한번 볼 텐데 빗장 및 정맥이랑 그 다음에 송목 정맥이 합해지는 부분을 정맥각이라고 부르거든요. 정맥각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들어감으로써 림프관을 흐르는 림프는 결국 혈류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 부분도 정맥각 설명하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른 림프관은 오른쪽 상반신에서 생성된 림프를 수송하는 림프관이고 그 다음에 오른 빗장 및 정맥과 오른 송목 정맥의 합류점으로 유입이 된다. 그림 볼게요. 오른 림프관하고 가슴 림프관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림프가 유입되는 관은 오른 림프관하고 가슴 림프관이에요. 오른 림프관은 여기 보시면 어때요? 오른쪽 상반신에서 오는 림프들이 다 모이게 되는 곳입니다. 오른 림프관은. 아까 오른 림프관은 오른 빗장 및 정맥이랑 오른 송목 정맥이 합해지는 지점으로 유입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슴 림프관 볼게요. 우리 몸에서 가장 굵고 긴 림프관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 림프관 쪽으로 유입되는 림프들이 오는 곳 말고 나머지 신체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가슴 림프관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상반신과 하반신 전체에서 생성된 모든 림프를 수송하는 림프관이라고 되어 있고 가슴 림프관이 시작하는 부분은 좀 커져 있는데 이 부분을 가슴 림프관 팽대라고 한다. 가슴 림프관은 왼 빗장 및 정맥과 왼 송목 정맥의 합류점으로 유입이 된다. 이것까지 다 확인을 해 볼게요. 가슴 림프관은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말고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오는 림프들이 전부 유입되는 곳이 가슴 림프관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가슴 림프관 팽대라고 하는 부분도 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게 작년국시에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슴 림프관 팽대를 답으로 고르는 문제가. 근데 가슴 림프관 팽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뭐를 알면 답을 할 수 있으냐면 여러분들이 가슴 림프관이 뭘 뜻하는지 알고 있으면 답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슴 림프관 비슷한 보기는 가슴 림프관 팽대 말고는 없었거든요. 나머지 보기 중에서. 가슴 림프관은 왼 빗장 및 정맥과 왼 송목 정맥이 합류되는 지점, 만나는 지점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오른 림프관이 유입되는 곳, 그 다음에 가슴 림프관이 유입되는 곳, 즉 빗장 및 정맥이랑 송목 정맥이 만나는 지점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정맥각이라고 한다고요. 결국 림프도 모세혈관에서 빠져나온 혈장 성분이잖아요. 그거랑 별 차이가 없다고 했죠. 결국은 우리 몸을 순환하다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은 정맥으로 다시 유입이 되는 거죠. 정맥이라고 하는 혈관으로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심장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혈관,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것만 순환계통으로 보지 않고 림프와 관련된 내용도 심장에서 나와가지고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순환계통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림프절은 제가 더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줄친 부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날 림프관, 들 림프관이 이 그림에서 어느 부위를 가리키는지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림프기관 보겠습니다. 자, 림프기관은 세 종류 기억하시면 됩니다. 편도, 가슴샘, 그리고 지라. 국시에는 가슴샘이 나왔어요. 47회 국시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편도부터 좀 기억하셨으면 하는 부분들 말씀드려 볼게요. 인두편도, 목구멍 편도, 혀 편도가 고리처럼 배열되어 있다. 그걸 인두편도고리라고 하고 영어로는 발다이어 편도고리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국시에서도 이렇게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두편도고리라고 하는 걸 이렇게 부른다. 그리고 인두편도고리는 인두편도, 목구멍 편도, 혀 편도로 구성이 되는 고리다. 자, 이 그림상에서는 이게 고리 모양이다 라고 알 수 없겠습니다만 입안에 이렇게 마치 이 편도 부분이 쭉 연결하면 고리 모양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편도들은 다 양쪽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양쪽에 있는 걸 다 연결하면 고리 모양처럼 나와요. 그래서 인두편도 고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편도 관련해서는 목구멍 편도. 여러분 감기 걸리면은 뭐 편도가 부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름 아니라 목구멍 편도로 가는 부분이 부은 거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목구멍 편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슴샘 위치 봐두시고, 복장뼈 뒤에 있는데 복장뼈 자루 부분을 지금 잘라냈습니다. 제거를 하고 보니까 그 바로 뒤에 가슴샘이 보이네요. 자, 가슴샘은 여기에 약간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연두색으로 표시된 게 마치 두 조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가슴샘은 두 개의 옆으로 되어 있다라고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T 림프구 할 때 T가 이 thymus, 가슴샘의 영어 표현인 thymus의 T를 이제 줄여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T 림프구가 부남이 성숙하는 장소다. 나와 있는 설명대로 좀 봐두십시오. 이 부분을 가지고 국시에서 가슴샘을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샘 관련해서 출제가 될 만한 부분으로 가슴샘 소체, 가슴샘 답으로 찾는 문제에서 가슴샘 소체를 주진 않겠죠. 왜냐하면 이미 가슴샘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핫살 소체라고 하는 소체를 다름 아닌 가슴샘에서 볼 수 있다. 이 그림 보시면 이게 가슴샘의 속질 부분인데 이제 속을 들여다본 거예요. 마치 나이테처럼 동심원 구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슴샘 소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라 볼게요. 인체 최대 림프기관이라고 하는 점이 되게 중요하죠. 위치는 앞에 나와 있는 설명 확인해서 이 그림 보시면 됩니다. 적혈구를 생성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인기에는 림프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적혈구 파괴가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라라고 하는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심장전도계통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심장생리 관련해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으로 심장전도계통이 나올 거다. 이 그림도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심장주기, 심장이 수축한 다음에 다음 수축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0.8초라고 돼 있고 몇 초 걸리는지를 기억 좀 해두시고요. 해생에서는 심전도를 묻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왔는데 좀 더 자세하게 묻는 문제는 진단평가에서 나옵니다. 해부생리에서는 만약에 또 나온다면 간단하게 묻는 문제가 나올 거고, 자세히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은 진단평가에서 나올 거다. 그래서 진단평가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두고 있으니까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은 그 강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PQRST를 구분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얘를 잘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살을 붙이는 식으로 기억할 수가 있거든요. 심전도 그래프인데요. 색깔로 구분되어 있죠. 그 세 개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 파란색은 P파, 오렌지색 Q파, 그 다음에 빨간색 R, 그 다음에 보라색 S, 그 다음에 파란색 T. 이 파란색이 아니라 녹색이죠, P는. 네, 제가 파란색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파형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딘지를 색깔로 구분해서 봐두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더 설명드릴 만한 부분은 없고 어느 부분을 좀 보셨으면 하면 여기 PR 간격이라고 있잖아요. PR 간격. 근데 이 PR 간격 부분은 그림상으로 보면 마치 뭐라고 하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냐면은 R은 여기 빨간색 부분이거든요. 주황색 부분이 Q란 말이에요. Q. 그러니까 이 PR 간격은 그림상으로 보면은 PR 간격보다는 PQ 간격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적절해 보이죠. 그래서 PR 간격은 PQ 간격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뭐 심전도 그래프 상에서 대부분 다 파형 색깔 구분을 통해서 어느 파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정리된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PQRS T파를 좀 더 신경 써서 봐두자 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심음 볼게요. 심음은 내 말 그대로 심장에서 나는 소리죠. 심장에서 들리는 소리를 이렇게 심음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네 개로 구분합니다.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냥 이 네 가지만 잘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제1심음이랑 제2심음을 잘 기억해 두세요. 문은 열릴 때보다 닫힐 때 소리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방실 판막, 판막 일종의 문 역할을 하니까 판막이 닫힐 때 소리가 더 크겠죠. 그래서 방실 판막 닫히는 소리가 제1심음이고 반달 판막 닫히는 소리가 제2심음입니다. 그 다음에 심장 반사 볼게요. 심장 생리 관련해서 국시에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세 가지만 좀 기억을 잘 해두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골츠 반사는 복부를 두드리는 것과 같이 내장이 자극을 받을 경우에 미주신경이 흥분해서 심박수가 감소하는 현상,
반사입니다. 그 다음에 아슈네르 반사는 안구를 압박하게 되면 또 심박수가 감소되는 반사고요. 그 다음에 베인브릿지 반사는 대정맥의 압력이 높아지게 될 때 심박수가 증가하는 반사. 이렇게 여기 정리된 대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포는 여기 보시면 세포고요. 세포막, 그 다음에 핵, 세포질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순환계통 잘 하다가 왜 세포 얘기를 하냐? 지금부터 설명드릴 게 세포막을 경계로 한 물질 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포의 구조 중에서도 세포막을 잘 알고 계셨으면 해서 세포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선택적 투과성을 지닌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애는 선택적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하지만 어떤 애는 선택적으로 통과하지 못하게끔도 한단 말이죠.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이 빨간색 네모친 부분이 이제 세포막 부분이고 이걸 확대한 겁니다. 성냥개비 맨키로 생긴 부분이 인지질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서로 마주 보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합니다. 세포막에 보니까 이렇게 2번이라고 해서 단백질들이 보입니다.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이라고 해서 막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포막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딴 게 아니고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을 이해하려고 세포막의 구조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은 크게는 수동 운반, 그 다음에 능동 운반, 그리고 세포 내 섭취, 세포 외 유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수동 운반부터 본다고 했어요.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고 했고 확산 삼투 여과가 수동 운반의 예에 해당이 돼요.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은 세 문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중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확산 삼투 여과가 수동 운반, 즉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세포막을 경계로 해가지고 물질을 이동시킬 수 있는 방식이래요. 확산부터 볼게요. 자, 농도차에 따라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확산은 농도차에 따라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도차라고 하는 거는 농도경사라고 할 수 있는데 농도차나 농도경사나 같은 말입니다. 농도차가 발생하게 되면 이 농도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물질이 이동하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해요.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한쪽은 고농도가 되고 한쪽은 저농도가 된다든지 와 같이 농도차가 발생하게 되면 그 농도차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요. 확산의 경우는 농도차가 생겼을 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한다고 해요. 여기 소금이라고 합시다. 용매 물이라고 하고요. 소금을 물에 타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물이 되겠죠. 소금물에서 소금은 용질이 되는 거고 소금을 녹이는 물은 용매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용매는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림 보시면 A하고 B가 그 사이에 세포막으로 경계가 지어져 있다, 구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A, B 둘 다 물로 채워져 있어요. A하고 B 속에 노란색 공으로 표시한 게 용질이라고 합시다. 지금 이 용질은 눈에 보입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니까 물에 완전히 녹아가지고 육안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편의상 이렇게 용질을 노란색 공으로 표현을 했어요. A는 상대적으로 B보다 용질의 개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하이라고 해서 고농도가 되는 거고 B는 저농도가 되는 겁니다. 이 세포막을 경계로 해가지고 고농도, 저농도, 즉 농도차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농도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물질이 이동하려고 하는 힘이 생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세포막을 경계로 해가지고 노란색 공으로 표현한 용질이 세포막을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는 애인 거죠.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난 뒤에 A하고 B를 보니까 이렇게 용질의 농도가 똑같아져 가지고 이 A나 B가 농도차가 없는 평형을 이루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즉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뭐가 이동한 거예요?
노란색 공인 용질이 이동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농도차를 줄였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확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농도차에 따라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걸 확산이라고 불러요. 허파과리에서의 기체 교환하고 태반에서의 물질 교환은 확산의 대표적인 예로 이제 기억을 하는 겁니다. 뭘 확산이라고 하는지 뜻을 알고, 그 다음에 확산의 예를 또 좀 기억하고, 이제 결국 그걸 이제 국시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경우를 촉진 확산이라고 부른대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확산에 대한 설명은 굳이 구분하자면 단순 확산인데, 단순 확산하고 촉진 확산의 차이는 뭐냐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거는 그냥 확산이잖아요.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하는 경우를 특별히 촉진 확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성냥개비맺기로 보이는 얘가 세포막입니다. 이 세포막을 경계로 해가지고 위는 세포밖, 아래쪽은 세포안입니다. 자, 세포막을 경계로 해가지고 세포 밖과 세포 안에 이 노란색 공으로 표시한 용질 농도 차이가 생겼죠. 바깥쪽에 훨씬 노란색 공이 많잖아요, 안쪽보다. 그래서 바깥쪽이 이 노란색 공, 즉 용질에 대해서는 고농도고 안쪽 세포 안쪽이 저농도가 되는 겁니다. 세포 밖과 세포 안에 농도차가 발생을 한 거예요. 농도차가 발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농도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물질의 이동이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이 노란색 공으로 표현한 용질 있잖아요. 얘는 세포막을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노란색 공으로 표시한 용질이라고 하는 놈은 세포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놈이에요. 어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농도차가 발생하게 되면 세포 안쪽으로 들여보내줘야 됩니다. 농도차가 있을 때 통로 단백질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이 되는 경우를 촉진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확산과 촉진 확산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촉진 확산의 예로 포도당 아미노산의 세포 내 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수동 운반의 두 번째 예로 삼투를 볼게요. 자, 농도차에 따라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매는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한대요. 한번 보겠습니다. A하고 B가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차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A는 저농도고 B는 고농도입니다. 용질 개수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용질이 세포막을 경계로 자유자재로 이동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용질이 세포막을 경계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면 B 쪽에 있는 용질이 A 쪽으로 이동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농도차가 발생하게 되면은 항상 농도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물질이 이동을 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용질의 이동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뭐가 이동하냐면은 A 쪽에, 즉 저농도 쪽에 있던 물, 용매가 B 쪽으로 이동을 해주면 여기는 처음보다는 조금 진해지는 거고 여기는 처음보다는 조금 묽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농도차를 줄여주는 거죠.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농도차가 발생을 했을 때 농도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물질이 이동하게 되는데 용질이 자유자재로 이동을 못하게 될 경우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하게 되는 걸 삼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삼투의 예 볼게요. 저장액에서의 적혈구 용혈 현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적혈구 용혈 현상은 적혈구가 터지는 걸 말해요. 자, 적혈구도 하나의 세포라고 생각합시다. 세포. 하나의 세포면 당연히 적혈구 가쪽에는 세포막이 있겠죠. 적혈구 속 농도보다 낮은 용액에다가 적혈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적혈구 속은 고농도인데 적혈구 바깥쪽 저농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저장액이라고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적혈구 속은 고농도인데 적혈구 바깥쪽은 저농도인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적혈구 속에 들어있는 용질들은 적혈구 세포막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된다? 저장액에 있던 물이, 즉 적혈구 바깥에 저농도인 물이 적혈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인 물이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으로 물이 들어갈 거니까 적혈구가 빵빵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적혈구가 나중에는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터지거든요. 그걸 이제 적혈구 용혈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장액에서의 적혈구 용혈 현상은 삼투로 설명이 되는 거죠. 삼투의 예로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과는 뭐 더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압력차에 따라서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제 물질이 이동하게 되는 건데, 콩팥 소체에서의 오줌 생산, 림프가 생산되는 과정이 여과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수동 운반 말씀드렸는데요. 확산, 그 다음에 삼투, 여과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능동 운반 볼게요. 자, 능동 운반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수동 방식이라고 돼 있어요. 나트륨이라고 하겠습니다. 나트륨 이온인데 그냥 나트륨이라고 할게요. 나트륨은 물에 녹아 있으니까 용질이에요. 나트륨은 세포막을 경계로 해가지고 세포 바깥쪽에 항상 많아요. 세포 안보다. 나트륨에 대해서는 세포 바깥쪽이 고농도, 그 다음에 세포 안쪽이 저농도가 됩니다.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농도차가 생겼잖아요. 농도차가 생기면 아까 확산해서 봤듯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을 해버리면 농도차를 없애려는 방향으로 물질 이동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나트륨이라고 하는 놈이 세포막을 경계로 자유자재로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상에서 보시면 나트륨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냐면은 지금 세포 안쪽에 있던 놈을 세포 바깥쪽으로 내보내고 있잖아요. 즉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나트륨을 이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발생한 농도차를 따라서 물질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농도차를 거슬러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거죠. 거스른다라는 표현을 농도차를 역행한다고 얘기합니다. 즉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생긴 농도차를 따라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농도차를 거슬러서 물질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질 이동이 일어나지 않고 뭐를 이용해야 되냐면은 가운데 그림에서 여기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써가지고 물질을 이동시키게 되는 거죠. 에너지를 사용해서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방법인 능동수송이 되는 겁니다. 능동수송의 대표적인 예로 여기 보시는 나트륨 칼륨 펌프, 그 다음에 칼슘 펌프가 있는 거죠. 앞에 그림에서는 나트륨의 이동만 봤는데 여기 칼륨도 같이 이동시키거든요. 근데 칼륨은 어떻게 이동하냐면은 칼륨은 세포 밖에보다 세포 안에가 언제나 항상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포 바깥쪽에서 세포 안쪽으로 칼륨을 계속 이동시키거든요. 즉 칼륨에 대해서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칼륨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농도 경사를 따라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농도 경사를 거슬러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게 능동 운반, 능동 수송의 대표적인 예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칼슘 펌프가 나오는데 칼슘 펌프는 저희가 어디서 봤냐면은 근육 수축 원리 할 때 이 칼슘 펌프가 나왔어요. 근육 세포질 그물에 많이 저장되어 있던 칼슘 이온이 근육 세포질 그물을 빠져나왔다가 다시 근육 세포질 그물로 회수가 된다고 했는데 그 회수되는 과정에 작동하는 게 이 칼슘 펌프입니다. 언제나 근육 세포질 그물 내부에 칼슘 이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농도가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이동시키게 되는, 즉 칼슘 이온을 회수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칼슘 펌프도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중에서 능동 운반에 해당이 되는 거죠. 두 가지 예를 능동 운반의 예로 좀 기억해 두셨으면 해요. 나트륨 칼륨 펌프, 그 다음에 칼슘 펌프, 이 두 가지. 펌프란 말을 보고 능동 운반을 답으로 찾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포 내 섭취하고 세포 외 유출은, 자, 세포 바깥쪽에 이런 빨간색 공처럼 보이는 물질을 세포막에 이렇게 쭉 함몰되는 형태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작은 주머니 형태로 소낭을 형성해서 세포 바깥쪽에 있던 물질을 이렇게 세포 내부로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세포 내 섭취라고 하는 거고, 백혈구의 포식작용을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 외 유출은 세포 내 섭취의 반대 방향이 되겠죠. 세포 안쪽에 있던 물질을 소낭 형태로 이렇게 쌉니다. 그러고 나서 세포막 쪽으로 보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세포막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끔 합니다. 호르몬이 분비되는 방식이나 운동뉴런에서 신경전달 물질을 방출하는 방식이 다름 아닌 세포의 유출입니다. 운동뉴런에서의 신경전달 물질 방출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근육 수축 원리 할 때도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세포의 유출이라는 말을 표현하진 않았거든요. 이 부분도 근육 수축 원리 부분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이 세포막 안쪽에 있던 어떤 물질을 그 주머니 형태로 싸가지고 이렇게 세포막 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세포막이랑 이 소낭이 서로 합해지면서 안쪽에 들어있던 내용물이 세포막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체액 볼게요. 체액은 세포 내액이랑 세포 외액으로 구분하고 세포 내에게는 그다음에 세포 외에게는 또 어떤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지 표시한 것들 위주만 좀 잘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합니다. 이제 체액 조절 이상으로 탈수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부종 볼게요. 부종은 사이질액이 비정상적으로 다량 축적된 것, 즉 사이질액의 양이 많아진 걸 부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종의 원인으로 지금 여러 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기 혈장 단백질 농도가 감소되었을 때 부종이 생길 수 있다. 요걸 볼게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요건 모세혈관이고요.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거는 전부 사이질액입니다. 아까 사이질액은 뭐라 그랬어요? 혈액의 혈장 성분이 모세혈관을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세혈관에 있던 혈장 성분이 모세혈관을 빠져나가서 이룬 게 사이질액인 겁니다. 부종은 뭐라 그랬습니까? 부종은 사이질액의 양이 많아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혈관 내부에 물이 바깥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사이질액이 많아지는 거니까 부종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A번은 여기 모세혈관과 사이질액 사이에 농도 평형을 이룬 상태라고 합시다. 사이질액하고 모세혈관 사이에서 물질 이동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은 이동이 없는 상태라고 할게요. 그게 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농도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물질 이동이 서로 없는 상태, 이렇게 봅시다. 노란색 공으로 표시한 게 모세혈관 내에 들어있는 혈장 단백질이에요. 그 혈장 단백질은 크기가 커가지고 모세혈관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 혈장 단백질은 농도차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모세혈관에서 사이질액 쪽으로 쭉 빠져나간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B 볼게요. A에서 B로 바뀐 겁니다. 뭐가 달라진 거냐면은 혈장 단백질의 농도가 증가했어요. 즉 모세혈관 내의 농도가 사이질액과 비교할 때 고농도가 됐단 말이에요. 당연히 물질 이동은 농도 경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항상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모세혈관 내부가 고농도고 사이질액이 저농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혈장 단백질은 자유자재로 모세혈관 바깥쪽을 이동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농도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이질액 속에 있던 물이 모세혈관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묽어지겠죠. 그러면서 농도차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이 다름 아니라 사이질액의 물이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방향을 나타낸 겁니다. 부종의 경우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이질액이 비정상적으로 다량 축적된다. 사이질액 양이 많은 거라고 했잖아요. A에서 B로 변화가 되는 경우, 즉 혈장 단백질의 농도가 증가하는 경우는 사이질액에 있던 물이 모세혈관 쪽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부종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C에서 D 상태로 간다고 해봅시다. 혈장 단백질 농도가 줄어든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모세혈관에 들어있던 물이 사이질액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이질액의 양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아까 부종은 뭐라 그랬어요? 사이질액의 양이 많아지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C 상태에서 D 상태가 되면 부종이 더 악화되겠죠. 부종 관련해서 혈장 단백질 농도가 감소하게 되면 부종이 악화되는 거고 혈장 단백질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부종이 좀 완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4주차 라이브는 마무리하고요. 라이브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